근데 이 태권부인은 헬스장 등록하고 이틀 다닌 친구 포즈를 하고 있군요. 모델링도 모델링이지만 자세를 바꿔야겠네요. 자, 반갑습니다. 생활 프린팅의 아하 나다라터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늦은 박스 까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박스 까기는 크레얼러티사의 크레얼러티 하이 콤보입니다. 하이. 이 프린터는 덕유항공에서 협찬을 받아 영상을 제작했고요. 필라멘트 나눔 이벤트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로폼 포켓 안쪽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CFS를 사용하기 위한 범퍼네요. 이쪽은 필라멘트 가이드 튜브와 데이터 케이블이 있습니다. 크리얼러티 필라멘트 시스템이 있고요. 프린터는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스트용 필라멘트, 전원선, 조립용 나사와 렌치 등 액세서리, 요건 나중에 까보죠. 그리고 스풀 홀더가 있습니다. 프린터 상단 겐트리가 있고요. 그런데 익스트루더가 마치 로봇처럼 생겼네요. K2 플러스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본체가 들었습니다. 베드는 텍스처가 있는 스프링 베드고요. 앞뒤로 사용 가능합니다. 액세서리 패키지는 보증카드가 들었고요. 한글로 된 CFS 인스톨 가이드와 크리얼러티 하이의 인스톨 가이드가 들었습니다. 스풀 홀더에 사용되는 피팅 커넥터, 노즐 클리너, 필라멘트 절단용 니퍼, 케이블 타이와 겐트리 본체 조립에 사용될 나사들, 그리고 이건 본체와 겐트리의 배선을 가려줄 캡입니다. 10g짜리 구리스 들었고요. 교체용 노즐 클리너도 들었네요. K2 플러스에 비해 더 개량된 것처럼 보입니다. 육각 렌치와 노즐 교체용 렌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긴 건 정말 심플한 것이 단단하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엔더3 V3 SE를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프린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만듦새는 SE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만 있어봐. 볼륨이 260에 260에 300? 엔더3 V3 SE의 프린팅 사이즈가 220, 220에 높이가 250일 겁니다. 그런데 크리얼러티 하이는 덩치가 더 작은데 출력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가로 세로는 40mm, 높이는 50mm가 더 크네요. 어쨌건 디자인은 잘 뽑힌 것 같습니다. K2 플러스는 너무 무거워서 바닥을 열어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잠깐 바닥을 열어보죠. 아이고. 바닥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3D 프린터 중에 바닥 뚜껑이 플라스틱인 경우는 처음이네요. 그래도 나머지가 통으로 합금이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무게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파워 버튼이 뒤에 위치한 것은 조금 아쉽네요. 라벨링은 잘 되어 있고 부품과 부품 사이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 유지 보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Y축 벨트는 이렇게 덮여진 상태로 되어 있어 언제나 그렇듯 조금 번거로울 것 같긴 합니다. 자, 결합해보죠. 조립이야? 이제 요거 두 개만 여기를 여기 두 군데를 요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 되. 어라? 이거 어떻게 넣지? 안 들어가. 자, 그냥 끼워. 이걸 먼저 꼽아야 되나? 이거 먼저 뜯어주고요. 이쪽도. 오, 끝이에요. 이 끝이야? 응, 끝입니다. 나머지는 단자의 크기에 맞게 꽂아주고요. 동봉된 나사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선 정리해서 캡을 덮어주시고요. 케이블도 정리해줬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이거? 오픈. 여기 오픈이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네요.
오케이. 하나 남은 납작한 나사는 스풀 홀더의 피팅 커넥터 연결용인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거 CFS를 사용해 출력하는 중에는 의외로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CFS 제품으로 나온 것이니 연질 필라멘트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피팅 커넥터를 결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크리엘러티 하이 조립은 끝났으니 CFS만 연결하면 되겠네요. 범퍼는 볼팅을 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겐트리에 붙여줘야 하더라고요. 고정은 실리콘 양면 테이프로 하는데 이게 무슨 금속 본드 같아서 붙이면 뜯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데이터 케이블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 범퍼와 CFS, CFS와 본체에 길이대로 꽂아주면 됩니다. 필라멘트 가이드는 총 3개로 제일 짧은 것은 스풀 홀더와 익스트루더를 연결하면 되는데 긴 거 2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길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구조상 스풀 홀더가 피팅 커넥터와 간섭이 있어 조금 더 긴 것을 범퍼와 익스트루더에 연결하고 조금 짧은 것을 범퍼와 CFS에 연결해 주는 것이 출력 시 프린터 헤드의 움직임에 좀 더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일단 전체적인 외형은 제가 알던 크리엘러티 그 느낌이 아닙니다. 엔더 시리즈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예전에 구입도 힘들고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스냅메이커라는 프린터가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터치 패널도 의도적으로 외형을 해치지 않게 디자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아이디어의 기믹입니다. 일단 외형은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와, 이 Z축이 너무 쉽게 움직입니다. 오? CFS를 사용하지 않고 스풀 홀더를 사용할 시 출력 중 어떠한 이유로든 필라멘트를 교체하는 경우 이 정도로 쉽게 움직이면 Z축이 아래로 내려가 좌표가 바뀌어 출력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직 전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서 모터가 풀려 있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출력하면서 살펴보죠. X축은 리니어 가이드로 되어 있고요. Y축도 연마봉 2개의 듀얼 로드입니다. 특히나 히팅 베드의 베어링이 괜찮더라고요. 부드럽고 좋습니다. 익스트루더는 K2보다 큰데 자석 커버가 아니라 나사로 체결된 형태라 분해에 손이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이거 어떻게 빼지? 이거 안 빠지노? 풀어야 뺄 수 있나? 커버에 따로 걸려있는 것은 없네요. 저같이 억지로 빼보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다행히 나사로 고정을 시켜놨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통합 케이블이라 착각하고 뽑으려고 했었는데 단자를 케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네요. 그런데 익스트루더가 노출이 안 되어 있네요. 보통 노즐이나 익스트루더 뒤쪽에 기판이 위치하는데 이건 기판 크기 때문에 그런지 익스트루더 앞쪽에 있습니다. 요런 구조를 가진 프린터 브랜드가 있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크리엘러티 제품 중에는 처음 보네요.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익스트루더 내부에서 필라멘트가 부러지는 경우는 앞뒤 커버를 다 열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만 열어서 조치할 수 있는 경우도 다수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앞뒤를 다 열어야 하는 구조네요. 이 부분은 사용자 입장에선 확실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냉각팬은 힘 좋은 50mm짜리가 2개 붙어 있습니다. 히트싱크에도 20mm짜리 팬이 달려 있고요. 뭐 이 정도면 냉각팬은 걱정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X축을 보시면 이건 LED 라이트 같고요.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오, 카메라까지 달려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인스톨 방법은 기존 K1 시리즈부터 똑같은 형태이긴 합니다만 아직 한글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프린터를 배송받은 것이 3월 10일 전후라고 기억하는데 한 달이 넘었으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동의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자판 디자인은 K2에 비해 가독성은 좋은 것 같네요. 시간대를 설정하고 나면 다시 한번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의를 물어보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디텍팅을 누르면 자동으로 프린터가 진단을 시작합니다. 오토 레벨링의 체크 포인트 수는 베드가 K2보다 훨씬 작음에도 81포인트 레벨링을 지원해주네요. 아니, 그럼 더 큰 K2는 포인트 수를 더 늘려줘. 암튼 전체 시간은 대략 22분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디폴트 값에서 어떤 출력 퀄리티를 보여줄지 3D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배의 옆면과 상단에 링잉이 좀 보입니다. 뒷면은 괜찮네요.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로 링잉이 보입니다. 브릿지는 K1 수준을 보여주네요. 괜찮군요. 아크도 잘 나왔고 뒷면의 원도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K1 초기 모델과 유사한 퀄리티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크리얼러티 프린트의 프로파일 세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베드의 수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 뒷부분이 좀 비어 보이는군요. 가운데도 구멍이 났고요. 결합력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교정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을 마쳤는데 괜히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필러멘트 세팅이 잘 잡혀 있어서 압출량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손댈 것이 없었습니다. 리트렉션 값도 잘 잡혀 있고 MVS도 욕심을 내면 더 높일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압출량만 0.92로 줄였습니다. 혹시 이 제품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 프린터가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교정 과정이 은근 시간과 필라멘트를 많이 잡아먹는 터라 온도랑 압출량까지만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원하시는 출력을 하신 다음에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나머지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출력 테스트를 해보죠. 먼저 큐브 테스트입니다. 일반 PLA로 출력했고요. 일단 링잉 없이 잘 출력된 것 같습니다. Y축도 링잉 없이 잘 나왔네요. 텍스트가 없는 면들도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X축은 19.93mm, Y축은 20mm 정확히 떨어지고요. Z축은 19.99로 모두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앵글 테스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네요. 아, 눈이 안 좋아서 잘못 본 것 같네요. 면 레이어 아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도 눈이 안 좋은 것을 감안해도 25도까지는 서포터 없이 출력 가능하겠네요. K2가 성능이 너무 좋아 20도까지 가능한 것이지 출력 레이어 0.2mm 기준으로는 이게 서포터 없이 출력할 수 있는 최대 각도가 맞죠. 다음은 브릿지 테스트입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는 30mm까지 처짐이 없어 보입니다. 10mm는 아주 좋고요. 20mm도 아주 좋습니다. 오호호, 30mm까지 괜찮네요. 제품군으로 따져봤을 때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브릿지 능력은 K1, K2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40mm고요. 50mm입니다. 다음은 리트렉션 테스트입니다. 이건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건 먼저 테스트해보고 리트렉션 교정을 결정했어야 했는데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드는군요. 다음은 공차 테스트인데 인터넷의 기존 파일들은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할 것 같아서 크리얼러티 프린트에서 기본 지원해주는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0.4 통과, 0.3 통과, 0.2 통과, 0.1도 통과고요. 0.05도 약간 헐거운 정도입니다. 0.0 공차가 없는 경우 빡빡하게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힘줘서 밀어내면 빠지고요. 출력물의 크기가 작아 정확한 기준으로 삼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건 프린터의 정밀성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외벽만 출력하는 베이스 모드도 출력해봤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살짝 링잉이 보이기도 하고 윗부분은 바닥이 작고 높은 모델링 특성상 출력물이 조금 흔들렸던 흔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필라멘트 때문인지는 몰라도 레이어의 결착력이 좋아 제법 강도도 좋았고 한 겹임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쫀쫀함을 보여줬습니다. 궁금해져서 무료 베이스 모드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제 리뷰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드 사이즈가 300 이하의 프린터에서는 이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높이를 350으로 모델링한 것이라 비율대로 300 이하로 축소하면 이 부분이 워낙에 작아서 인식이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출력이 되긴 하더군요. 물론 공중부양 출력이었던 만큼 해당 부분의 수축은 불가피했습니다. 이건 원래 출력이 실패해야 정상인 상황인데 진짜 억지로 출력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아마도 냉각팬이 열일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팬이 강한 것도 한몫했겠지만 정확한 위치에 바람을 뿜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트레스 스파이더도 잘 나왔습니다. 압출량을 제외하고 세팅값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K1 시리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밸런스는 진짜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욕심을 더 내봤습니다. K2에서 처음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던 체인메일 테스트입니다. 바닥면을 보시면 출력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 프린터에서는 이런 경우 무조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걸 확인했을 때만 해도 출력 실패를 생각하고 어떻게 될지 그냥 놔둬봤는데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체인메일을 펼친 후에도 실패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교하다는 것이겠죠. 괜찮군요. 베드의 수평도는 괜찮긴 한데 처음 테스트에서 문제가 있었던 베드의 뒷부분은 역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착력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 문제에 관해선 딱히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제가 받은 이 제품에 국한된 혹은 일부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대충 확인을 해보니 이런 부분의 폭이 15mm 전후가 되는데 오토 레벨링을 81포인트로 잡는 것으로 계산해보면 각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20mm로 나옵니다. 절묘하게도 이 부분과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아마 베드의 뒷부분 수평이 맞지 않는 와중에 하필 그 부분을 레벨링이 뛰어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연히 겹친 거죠. 저한텐 이런 우연이 자주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오토 레벨링의 위치를 바꾸던지 아님 좀 더 촘촘하게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 괜찮아지리라 추측해봅니다. 일부의 구간이고 두께가 있는 출력물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군요. 마지막으로 3D 벤치 테스트입니다. 먼저 일반 PLA입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배 뒷부분의 코너 부분도 링잉이 없고 지붕 쪽에도 링잉이 보이지 않습니다. 뒷부분도 깨끗하게 잘 나왔네요. 원과 아크도 잘 나왔고 브릿지 부분은 더 좋아졌습니다. 왼쪽이 일반 PLA이고 오른쪽이 하이퍼 PLA입니다. 뱃머리의 원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일반 PLA에는 약간의 고스팅 현상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이퍼 PLA가 출력에 이점이 있긴 하네요. 그런데 하이퍼 PLA는 옆면에 아주 희미하게 링잉이 나타났습니다. 뒷면은 모두 깔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퍼 PLA가 일반 PLA에 비해 좀 샤프하게 나왔는데 이건 속도 차이 때문이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CFS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잘 뽑힌 것 같네요. 퀄리티 때문에 가능하면 서포터를 쓰지 않는 출력을 했었는데 이젠 서포터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5도보다 작은 각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출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네요. 약간의 잔여물들이 남긴 하지만 그냥 붙은 것이지 녹아서 합쳐진 것은 아니네요. 색 섞임도 없고 지정 영역이 정확히 구분되어 출력됩니다. 팔의 볼도 공차와 위치만 본다고 대강 모델링 했는데 접착제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들어가네요. 주먹도 내부의 미사일과 덮개가 정확히 구분되어 출력되었습니다. 머리 부분은 신기하달까? 제가 필라멘트에 소모가 많은 멀티컬러로 늘 출력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 출력 상태는 좀 놀랐습니다. 뿔과 머리가 닿는 부분은 정말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출력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얼굴의 눈 부분에는 색 번짐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노즐이 점을 찍고 가는 수준이라 남은 잔량의 필라멘트가 녹아붙어 그런 것 같아요. 점을 찍는 수준이 아닌 최소 3mm 정도의 길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크리엘러티 프린터에서 컬러 지정에 따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선택해 일정 부분 범위를 잡아주기는 하는데 이건 너무 작은 부분이라 이렇게 출력된 것 같습니다. 모델링 할 때 너무 작아서 제대로 출력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점을 찍듯이 작을 줄은 몰랐네요.
출력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건 원래 DLP나 SLA로 가는 것이 맞죠. 요즘 FDM 프린터들의 성능이 워낙에 좋아 괜히 욕심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도 기대 이상이네요. 뭐 이건 좀 너무하다 싶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멀티가 가진 숙명이니 받아들이기로 하죠. 테스트하다 보니 항상 CFS의 슬롯이 하나 더 늘어 딱 5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 K2의 CFS를 여기 붙여봤습니다. 총 8개의 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연결은 간단합니다. CFS끼리 연결해주고 한 대는 범퍼로 한 대는 본체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 패널에서 한 페이지에 CFS 한 박스씩 나타내주는군요. 인식도 잘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야,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CFS는 2대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8색상만 돼도 어지간한 작업물은 다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K2에서 CFS를 다룰 때 언급했던 부분인데 에러 코드는 출력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니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프린터를 운영하면서 에러 코드라고는 필라멘트 부러짐과 스풀이 끼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에러 코드가 나오지 않아서 딱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냥 프린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에러 코드 이야기하니 생각이 났는데 에러 코드에 안 나오는 특이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이드 튜브를 익스트루더가 꽈배기 마냥 꼬우는 경우입니다. 이건 데이터 케이블이 제대로 꼽혀 있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였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데이터 케이블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콤보의 CFS는 K2 콤보에 사용되는 제품과 정확히 같은 제품이라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 역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어 유지 보수가 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문제는 모두 이 부분에서 해결 가능했고 분해도 딱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건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생각해보니 건조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 히팅 기능과 공기 순환을 위한 팬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별도의 파워가 필요해지겠더라고요. CFS에 별도의 전원을 하나 더 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프린터 한 대에 콘센트 2개를 생각하니 좀 별로였습니다. 언젠간 프린터에 전력을 끌어 사용하는 건조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 나오리라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설계였습니다. 아, 카메라는 저해상도 카메라고 AI 기능은 없지만 출력 상태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걱정했던 X축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출력시는 당연하고 멈춘 상태에서도 모터가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돌만큼 단단하더라고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필라멘트 교체하다가 축이 내려가서 출력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이젠 옛말이 되어버렸네요. 요즘 기술력 생각 못하고 제가 너무 옛날 생각만 했나 봅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내려봤습니다. 폭력성이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진 후에 이어서 출력하기도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부팅이 끝남과 동시에 이어서 출력 옵션이 켜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켜지고 데이터를 다시 읽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느리게 표시가 되니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크리엘러티 하이는 바디 전체가 메탈로 된 제품입니다. 히팅 베드도 전체가 합금이라 열 전도율이 좋더라고요. 50도로만 지정해도 다른 프린터에서 60도 이상 설정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냈습니다. 카르테시안 방식의 오픈형 프린터라 이걸 상위 버전의 챔버형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챔버형 프린터에 비해 필라멘트 가이드 튜브가 노출되어 있어서 필라멘트의 끊어짐이나 공급 작동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에러코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필라멘트 부러짐에 바로 대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근 크리엘러티 브랜드의 프린터가 출력을 맞춰도 끝났다는 소리 신호를 주지 않아서 답답했었는데 하이 모델은 에러가 나거나 출력이 완료되면 소리 신호로 알려줍니다. 아, 이거 얼마나 그리웠던지.
그리고 이 크기는 정말 잘 빠졌다고 생각됩니다. 높이가 300이면 거의 신발 사이즈죠. 오케이, 모르겠어요. 약간 엘리베이터 거의 약간 버튼하고 거의 비슷한데. 프린터의 크기를 대폭 줄이고 프린터 전체를 꽉 채운 출력 사이즈는 꽤 괜찮은 설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꽤 괜찮은 수준으로 잘 맞춰져 있습니다. 미세한 엘리펀트 풋도 없고 진동도 꽤 잘 받쳐주더라고요. 맥용원 크리얼러티 프린트가 최적화가 좀 안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압출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댈 것 없이 괜찮았습니다. 이 모델이 K 시리즈와 엔더 시리즈의 중간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속도를 제외하면 거의 K1과 맞먹는 수준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 생각하면 딱히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좀 불편한 것이라면 구조적 문제인데 익스트루더를 분해에 결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어렵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좀 귀찮습니다. 물론 딱 한 번만 분해해 보시면 다음엔 일도 아니겠지만 앞뒤 커버를 모두 열어야 익스트루더가 빠지는 것은 확실히 유저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입니다. 보드가 앞에 위치하다 보니 노즐도 중간에 있어 출력 시 노즐 위치를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풀 홀더의 피팅 커넥터에 가이드 튜브가 걸립니다.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필라멘트는 상관없지만 저처럼 오래된 필라멘트를 사용할 경우 피팅 커넥터 안으로 튜브가 들어가면서 필라멘트를 부러뜨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는 스풀 홀더를 제거하고 사용 중입니다. CFS를 사용하다 보니 스풀 홀더를 쓸 일이 잘 없긴 하더라고요. 보기에도 좀 더 컴팩트해 보여서 좋고요. 자, 이렇게 크리얼러티 하이콤보 리뷰를 마쳤습니다. 구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마 A1과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A1을 사용해 보지 못해서 직접적인 비교는 못하겠지만 일단 만듦새 좋고 세팅에 손이 많이 가지 않아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CFS 2대를 연결해 사용하는 것은 신세계였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유항공에서 구독자 10분께 필라멘트를 쏴주신답니다. 박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필라멘트 나눔 이벤트 참여라고 적어주시고 라이프 3D 프린팅 gmail.com으로 우편번호와 주소, 받으실 분 성함과 댓글 작성하신 아이디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덕유항공에서 직접 구독자 10분께 필라멘트 한 롤씩 발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매일 도착 시간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협찬해 주신 덕유항공과 협찬을 받을 수 있게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만들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